이번 인문학의 주제는 건축으로 그린 지구촌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건축 이야기를 했었었고, 오늘은 실질적으로 답사를 통해서 세계의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서 부천의 아인스월드라는 그 모형이 전시된 곳을 답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곳을 통해서 25개 나라의 대표적인 건물들을 통해서 세계 건축의 문화와 특성에 대해서 아는 일이 되겠습니다. 네. 얼마나 건물이 큰지, 그래서 큰 것들은 대부분 건물이 거의 100m 이상 넘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나눠갖고, 없는 사람은 같이 그냥 사람이 고만하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25개 나라가 아까 몇 개 존으로 나눠서 배치되어 있다 그랬죠? 12개 존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처음 이렇게 영국 존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가운데 호수를 두고 요 양쪽에 지금 이렇게 건물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선은 12개 존으로 대입되는 거 기억을 하고, 자, 잠깐 따라오세요. 여기 이런 거 보면 요거 아까 뭐라 그랬어, 이게? 스톤헨지야. 지금 보면 되게 조그만 거 같지? 지금 앞에 사람들 대봐봐. 사람이 지금 요만한 거야. 자, 지금 저 돌 높이가 몇 메타냐면 6m야. 몇 메타? 6m나 되는 굉장히 큰 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걸 스톤헨지라 그러는데,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아니면 그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던 곳이다, 아니면 천문대 역할을 하던 곳이다,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고, 그래서 저것처럼 돌을 이용을 해서 나타나는 문화를 어제 배운 게 있는데 무슨 문화라 그럴까죠? 우리나라가 어제 뭐 강국이라 그랬지? 고인돌 강국. 아, 맞아. 어제 잘 들었구나. 우리나라가 고인돌 강국이라 그렇지, 저 고인돌이나 이런 것처럼 돌을 이용을 해서 나타나는 거를 거성문화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걸 지금 스톤헨지라 그러고, 저걸 높이가 6m고 옆에 원이 32m나 되는 굉장히 큰 원이에요. 자, 이거 타워 브릿지고, 지금 옆에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줄로 이렇게 연결되는 저걸 뭐라 그랬어, 아까? 그렇지. 저런 거를 현수교라 그래. 뭐라 그래? 현수교고, 지금 저기 보면 밑에 배가 있죠? 저기 큰 배가 지나가면 못 지나가기 때문에 저 가운데 있는 다리가 어떻게 된다고? 열리게 돼 있어.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저거를 수력 발전에 의해서 저거를 다리를 들게 됐었는데, 지금은 수력 발전이 아니고 전기로 저걸 들게 돼요. 자, 요건 뭐라 그랬죠? 타워 브릿지라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위치에 있는 그 시계탑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기 시침이 2.7m, 분침이 4.2m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명종 시계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빅벤이라 그러고, 이거는 영국 황실에서 대관식을 하거나 결혼식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왕들의 묘지로 쓰는 곳이에요. 영국 황실의 공식적인 행사를 여는 곳이다, 이거예요. 요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야. 뭐라고 이게? 웨스트민스터. 영국 공식적인 집무실하고 거주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이렇게 신전 양식으로 돼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본 게 영국 존이에요. 자, 영국 존에서 지금 뭐 봤어? 맨 처음에 스톤헨지 봤죠? 스톤헨지 보고, 그 다음에 타워 브릿지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봤어? 빅벤, 그 다음에 영국 국회의사당,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다음에 버킹엄 궁전을 봤어요.
자, 지금 이거는 뭐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뭐라고 이게? 에펠탑이에요. 에펠탑은 에펠이라는 엔지니어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아까 뭐 때문에 만들었다 그랬지? 이걸 왜 만들었어? 저거 상징.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프랑스에 저거를 자기네 그 불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국박람회라는 걸 여는데 거기에 기념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에펠탑을 만들 때 처음에 되게 반대가 심했어요. 왜 반대가 심했을까? 모릅니다. 왜? 너무 자, 프랑스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도시예요. 거기에는 굉장히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돌이나 이런 건물들이 근사한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철로 짓는 것들이 너무 높아. 굉장히 보기가 싫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모파상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매일 이 밑에 갔어. 이 밑에 갔는데 왜 매일 이 밑에 갔을까? 목걸이 쓰려고? 목걸이 쓰려고? 목걸이 쓰려고? 왜 매일 여기 에펠탑 밑에 왜 매일 갔을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쓰려고? 그게 아니라 너무 보기 싫어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 이 밑에이기 때문에 매일 여길 간 거야. 그 정도로 맨 처음에 이것이 지어졌을 당시에는 굉장히 반대도 많았지만, 그리고 원래는 한 20년 정도 쓰고 헐려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너무나 명물이 됐지. 그래서 이것이 지어질 당시에 320m였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가장 높은 구조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대 철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지은 굉장히 높은 건물 중에 하나죠. 야, 여기도 지금 보면 건물이 굉장히 크죠? 이게 뭐라 그랬어? 오페라. 네? 이게 옛날에는 오페라 하우스라 그랬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오페라 가든이에요. 뭐라고? 오페라 가든. 옛날에는 오페라 하우스라고 불렀었는데 공식적인 명칭을 바꾼 것이 뭐냐면 오페라 가든이고, 아까 우리가 본 루브르 박물관이 루브르 궁으로 쓰던 거야. 근데 루이 14세라는 왕이 여기서 프랑스 거기서 한 20여 킬로 떨어진, 그러니까 여기 시골 같은 곳이었는데 이곳에다가 이 베르사유 궁전을 짓게 돼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아까 루브르 궁이 루브르 박물관이 되고, 그 다음에 베르사유 궁전이 거의 100여 년 동안 거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언덕 위에 지금 이런 성들이 보면 굉장히 이렇게 동화 속에 있는 성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즈니랜드에 보면 신데렐라 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참조했던 성이야. 이게 노바인슈타인 성이에요. 뭐라고 이게? 지금 이제 아부 신벨 대신전인데, 지금 여기 조그만 문으로 들어가면 저기고, 자, 이 신전은 왜 유명하게 됐냐면, 이 신전이 사실은 지금 이집트에서 전력난이 심해서 뭐를 만들게 되냐면 아수안 댐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댐을 만들게 되는데, 댐을 만드니까 이게 어떻게 돼? 물에 잠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 시대에 중요한 건데, 댐을 만들게 돼서 이게 잠길 위험에 처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몇 개 다 잘라갖고 이동을 해서 여기다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네스코가 세계 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등분을 잘라서 옮겨서 만드는 거야. 수몰될 거를 피해서. 요게 아부 신벨 신전이에요. 예. 이 안반 속에 도시가 있는 거야. 도시가 안반 속에 도시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자, 여기 봅시다. 와, 대박.
자, 지금 보면 마치 이렇게 그리스나 신전 이런 것처럼 저렇게 그 건물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암구 석굴 저것처럼 여기에는 지금 원형 경기장도 있고 저런 것처럼 궁전 같은 것도 있고, 지금 보면 지금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완전히 그 파서 건물처럼 지금 만든 거죠.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축소해서 보니까 한눈에 보기 쉽고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재미있었고 수민이 언니와 함께해서 좋았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 선생님들도 착하게 대해주셔서 좋았어요. 세계 유명한 건물들이나 그런 거를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작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저는 K12 건축학교의 교장으로 있는데, K12 건축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건축학교입니다. 거기에 교장을 하고 있고 경기대학교 건축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건축으로 그린 지구촌 이야기로서 오늘 처음 3단계로 구성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건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축의 특성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건축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가 어디죠? 정확히 뭐야, 여기가? 어디? 여기 이름이 뭐야? 여기는 청학도서관이야. 청학도서관. 도서관이 뭐 하는 데야? 책 안 읽는 것 같은데, 근데? 책 읽는데 맞아? 그치. 자, 여기 청학도서관은 지금 책이 있는 곳이야. 자, 근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는 지금 도서관처럼 책 있는 데도 있지만,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끝에 여기 뭐가 있을까? 하나 뭐가 있을까? 집? 그럼 뭐야? 자,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 옷. 그 다음에 먹는 거 필요하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자,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의식주라 그러지. 근데 주 맞아? 여기 보면 딱 스마트폰이라 그러는 사람 많던데. 스마트폰이 아니라 뭐야? 집이야. 자,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에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여기서처럼 의식주가 필요해. 자, 그래서 이 주를 담당을 하는 것이 뭐냐면 건축이에요. 뭐라고? 건축. 건축이야. 자, 그러면 건축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자, 보면 이제 보자. 우리나라는 옛날에 건축이다란 말을 안 썼어요. 우리나라 건축은 뭐라 그러냐면, 건축이다라는 거는 이렇게 썼는데, 우리나라는 영조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뭐라고 불렀다고? 건축이라고 안 하고? 영조. 그래서 집을 짓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관리하고 경영한다라는 뜻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축이라는 뜻보다는 영조라는 말로 많이 이렇게 썼었고, 자, 우리나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유산은 몇 개냐면 11점이야. 몇 개? 몇 점? 11점. 몇 점? 11점 있어. 그러니까 남한, 이 북한에는 지금 북한 쪽은 빼고, 지금 개성이나 고구려 고부는 빼고,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총 몇 점이냐면, 등록된 유산이 11점이에요. 근데 이게 올해 전까지는 몇 개였냐면 10개였어. 10개였는데,
2014년도에 하나가 더 추가됐어. 이게 뭐가 추가됐을까? 지금 원래 2013년도까지 세계유산은 10개였는데 올해 추가된 게 뭐냐면 남한산성이 추가됐어요. 올해 남한산성이 추가돼서 총 몇 개냐면 11개의 유산을 갖고 있어. 자, 그러면 요거 하나씩 자 봅시다. 자, 이거는 뭐야 이게? 고인돌이지. 고인돌인데 이거는 뭐냐면 죽은 사람을 위한 집이야. 죽은 사람. 근데 죽은 사람 집이 이렇게 크냐, 이렇게 거대하냐 그런데 지금 뭐야? 옛날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죽어도 저기 사후에 가면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었어.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 사람들의 육신들을 잘 보존을 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사후에도 사람들이 살아서 날 수 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있는데, 내일 배우게 될 텐데, 외국 같은 경우 뭐가 있겠어? 스톤헨지도 있고,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옛날 죽어서도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붕대 감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래? 미라. 왜냐하면 그래서 이집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죽어도 그러기 때문에 뭐야? 사람들 몸이 죽어서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걸 썩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미라예요. 그래서 그 미라가 있고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것들이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처럼 돌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거성문화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 살아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고인돌이 이런 것들이 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 3개. 3개? 엄청 많은데 우리 세계에 저런 고인돌이 몇 개 있냐면 7만 개 있어. 7만 개. 7만 개 있어. 7만 개. 자, 그럼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을까? 4개. 45개. 100개. 몇 개? 2,500만. 30개. 되게 좀 소심하구나. 자,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몇 개가 있냐면 7만 개가 있어. 그 중에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냐면 3만 개. 4만 개가 있어. 4만 개. 몇 개가 있어? 4만 개. 북한 쪽에 10,000개, 남한 쪽에 3만 개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인돌 강국이야. 고인돌 강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보듯이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인천에 있는 강화도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행하면 이렇게 멀리 외국 여행 가는 것만 다 좋은 줄 아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 고인돌 강국이기도 하고 제일 많은 나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남한 쪽에 3만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죽은 사람을 위한 집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저게. 저게 있었다는 소리는 뭐야? 거꾸로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응? 그 다음에 저런 것들이, 이런 무덤을, 이렇게 커다란 무덤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뭐겠어? 그렇지. 왕은 그때는 이제 왕이라고 안 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렇지. 족장이나 부족장이나 이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고인돌이 있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면 구석기나 신석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권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문명이 발달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남한 쪽에만 3만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아주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있냐면 강화도에 있다는 거예요. 인천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세계 문화유산에 속하는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이제 좀 더 저기라면 오늘 계속 먼저 죽은 사람들 얘기만 조금 먼저 하네.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가 있는 것들 하나가 뭐냐면 왕릉이야, 왕릉. 근데 왕릉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왕릉이 지금 몇 개가 있겠어? 40개. 몇 개? 40개. 53개가 있어, 우리나라 왕릉이. 53개가 있는데, 왕릉 하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능하고 원이라는 게 있어요. 능은, 우리가 뭐 동구능, 정능, 이렇게 능자가 붙는 건 뭐냐면, 왕이나 왕비의 무덤을 능이라 그래. 능이라 그러고, 원은 그 아들, 왕세자나 왕세자 비가 그 죽어서 있는 곳을 원이라 그래. 그래서 지금 이때 조선시대 때에 그 능을 만드는 그 원칙이 뭐냐면 40km 이내에다가 능을 설치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40km 내. 그러니까 옛날 한양이지. 한양으로부터 성에서부터 40km 이내에 능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제 여기 사도세자 이런 장릉이라든지 요 세 개 빼고는 그래서 한양의 40km 이내에 다 왕릉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여기에 왕릉이 그래서 40개가 있고 원이 13개가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조선의 왕릉들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존된 나라가 드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왕릉이 왜 또 중요하냐면 이렇게 많은 왕릉들이 보존돼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이 왕릉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뭐가 있겠어?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보면 동상 같은 것들이 많죠. 앞에 그런 건 이제 문인석이나 무인석이라 그래. 그래서 그런 문인석이나 이런 옆에 보면 이런 장식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조선 500년 그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돼 있는데 그런 특성들이 다 여기 이 능마다 다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중요한 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왕릉도 세계 유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인돌 같은 것도 죽은 저거지만 지금 조선 왕릉 같은 경우도 세계 유산에 올라 있는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죽은 사람에 관한 것을 또 한테 해보자. 자, 지금 이제 요거는 보면 뭐냐면 굉장히 큰 능이죠. 이게 보면 이 능인데 능이 지금 보면 굉장히 커. 이거는 백제 무령왕릉이야. 이거는 세계유산은 아니야. 이거는 세계유산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귀중한 유산인데 이게 지금 보면 이 능인데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보면 뭐로 만들었냐면 지금 잡아. 이게 보면 땅 속에 지금 이렇게 다 묻혀져 있지. 근데 대부분이 아까 고인돌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로 만들었어? 돌로 만들었는데 지금 무령왕릉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잘 보이겠지? 이거 뭐 같아, 이거는? 그래. 벽돌로 만든 거야. 희한하게 굉장히 벽돌로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해서 벽돌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문 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것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사는 고인돌이라든지 왕릉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유산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거를 조금 보자. 이제 죽은 사람 얘기 많이 했으니까 산 사람 얘기 좀 하자. 자, 지금 보면 이거 아까 뭐라 그랬지? 한옥. 한옥은 우리나라 이렇게 양반들이 살던 이런 집들이에요. 이게 집들이야, 이게. 혹시 추사하면은 누군지 알아?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이건 김정희 선생이 살던 집이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저렇게 한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 서민들이 살았던 집은 이런 거 뭐라 그래? 초가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라 그럴까, 이거? 나무 이거는 뭐야? 나무 이렇게 껍질 같은 걸로 만드는 것들. 나무, 이건 너와집이라 그래. 너와집은 저거 주로 어디에 있을까? 너와집은 어디에 있을까? 나무 조각 판재 갖고 만드는 집이야. 산. 자, 이 초가집이나 이런 것들은 뭐야? 우리가 쌀을 만드는 변화 이런 것, 이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지만, 자, 너와집이나 이 굴피집, 이 나무 껍질, 굴피집은 나무 껍질로 만드는 거야. 이거는 나무 판자나 이런 걸로 만드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요 너와집이나 굴피집은 어디에 많냐면 강원도 지방이나 이런 산 속에 많이 짓는 집이 너와집과 굴피집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건축이다라는 거는 그 지역에 나는 재료나 기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 그래서 지금 요거 굴피집이나 너와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에서 많이 짓는 집이 될 거예요. 자, 지금 특히 우리나라 집 같은 경우는 이런 기후에 맞게 지은 집인데, 저런 초가집이나 기와집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지역 따라서 조금 달라. 지금 보면 이 북쪽은 어떻게 되겠어? 남쪽은 따뜻하고 북쪽은 어떻게 했겠어요? 춥지? 추워서 똑같은 한옥인데도 보면 여기는 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방이 막 4개가 막 붙어 있지. 왜냐하면 북쪽은 춥고 그 다음에 난방을 할 수 있는 연료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추우면 어떻게 이렇게 껴안지. 그것처럼 방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지은 거야. 이 북쪽을 보면 이렇게 붙여서 지은 거야. 이런 걸 뭐라 하면 겹집이라 그래. 근데 이게 점점 내려올수록 여기는 보면 마루도 없고 그래. 춥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남쪽으로 오면 이게 일자로 되고 뭐가 많이 생기냐면 뭐가 생겨? 마루 같은 게 생겨. 마루나 생기고. 그래서 지금 보면 남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러한 마루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똑같은 한옥인데도 불구하고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추운 지방에서는 저렇게 겹집을 붙여서 이렇게 짓는 거야. 그 다음에 남쪽으로 올수록 건물이 얇아지면서 마루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옥이나 초가집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혜가 담긴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지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하회마을하고 양동마을이 있어. 하회마을 혹시 들어봤어요? 가봤어요. 하회마을 뭐가 특징이야? 그렇지. 하회탈 유명한 데죠. 하회탈.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에 있는 마을은 지금 하회마을이나 양동마을 이런 데는 뭐라 그러냐면 시종마을이라 그래. 무슨 마을이라 그래? 시종마을은 뭐야?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들이야. 이런 것들이 모여 사는 곳들인데, 그래서 보면 여기는 뭐냐면 풍산유씨라는 사람이 이 마을의 70%야. 그래서 하회마을 같은 경우 지금 하회탈도 유명하지만 이러한 풍산유씨라는 사람이, 그래서 유명한 사람 유성룡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학자분들의 그 시족들이 사는 사람들이 70%가 시족마을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하회마을, 여기 가장 큰 이게 뭐가 있어? 이렇게 강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배산임수라는 거를, 이렇게 집을 안 칠 때나 집이나 마을을 안 칠 때 배산임수라 그래.
뒤에다가 산을 두고 앞에다 강을 두는 이런 배치를 많이 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 대사님. 뭐라 그런다고? 배산임수라 그래. 그래서 이런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배치와 이런 마을들이 600여 년 동안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회마을은 역사문화 유적으로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회마을과 또 있는 것이 여기 병산서원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 똑같이 지정된 거 양동마을이 있어. 자, 하회마을하고 양동마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건 뭘까? 여기 보면 여기 이걸 볼까? 자연환경을 봐봐. 뭐가 제일 크게 차이가 날까? 그렇지. 자, 지금 여러분들 하회마을은 어떻게 되겠어? 아까 배산임수에서 산과 강이 있었지. 강이 굉장히 큰데 면하고 있었지. 근데 양동마을은 산에 이렇게 입지한 마을이에요. 산에 이렇게 입지해서 그 중간중간에 이런 저기가 있는데, 역시 양동마을도 시족마을이에요. 여기는 월성 손씨하고 여강 이씨라는 시족이 역시 70%를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하회마을과 똑같이 시족마을인데 다른 저기가 있고, 여기는 이 산내에 있는 이런 마을들. 그래서 이것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살았던 집인데, 지금은 이제 조금 왕들이 살았던 집을. 자, 우리나라 궁궐은 몇 개가 있었을까? 몇 개? 7개. 6개. 이렇게. 자, 우리나라 궁궐은 5개가 있어. 몇 개? 5개. 5개가 있어. 몇 개? 5개. 이건 여러분들 꼭 알아. 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렇게 되면서 제일 먼저 세우는 건 왕이 살 집을 세워. 왕이 살 집을 제일 먼저 세운 게 뭐야? 제일 먼저 세운 궁궐? 경복궁. 그렇지. 경복궁을 가장 먼저 세우죠. 그래서 이 경복궁을 법궁이라 그래. 법궁. 왕이 사는 그 가장 큰, 그래서 여기에 경복궁을 가장 먼저 짓게 돼요. 그 다음에 궁을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궁을 지은 때 같이 짓는 게 뭐냐면 종묘사직이라는 거를 같이 져. 종묘사직이라는 걸 같이 짓는데, 뭐냐면 종묘는 뭐냐면, 그렇지, 왕이나 왕비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곳들을 같이 짓게 돼. 경복궁을 지면서. 그래서 종묘사직이 있어. 자, 봐. 경복궁을 맨 처음에 왕이 살 집으로 짓고 종묘사직이라는 걸 쳐. 즉, 돌아가신 분들을 모실 곳들을 종묘라는 것을 짓고, 사직은 뭐냐면 쉽게 해서 곡식을 모시는 곳이야. 곡식의 신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걸 하는 것이 사직이야. 그래서 이렇게 수도가 맨 처음에 쓰게 되면 왕이 살 집을 경복궁이라는 걸 짓고 종묘와 사직이라는 거를 이렇게 짓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궁궐들을, 그 다음에 또 창덕궁을 짓게 돼. 그 다음에 창경궁을 짓게 돼. 그 다음에 이제 경희궁과 경운궁.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5개 궁궐이 있어요. 5개 궁궐이 있어. 그래서 그 궁궐을 보면 우리나라 최초에 지은 법궁이죠, 이게. 경복궁이야, 경복궁. 근데 경복궁은 세계문화유산이 아니야, 아직. 근데 여러분들 혹시 조선총독부라고 들어봤어? 네. 조선총독부가 뭘까?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지. 지금 여기 없었는데, 여기 지금 이 도남은 요 뒤에 보면 요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조선총독부 건물이 있었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전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 궁들을 다 부시고 뭐를 졌냐면 여기다가 자기네들 식민지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건물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법궁이긴 하지만 굉장히 훼손이 오래됐었고,
그 다음에 저것이 뭐냐면 임진왜란 때 또 많은 것들이 타버렸어. 임진왜란 때 많은 건물 소실되고 일제시대 때에 이런 또 건물들이 훼손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복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궁이기도 한데 많은 훼손이 됐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장 임금들이 오래 살았던 궁이 뭐냐면 창덕궁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궁으로, 그러니까 이궁이라 그러는데 왕이 사는 이궁으로 지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왕이 오래 살았던 궁이 뭐냐면 창덕궁이야. 근데 이 창덕궁은 동궐이라 그러는데 창덕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 이 궁궐을 보면 지금 자, 이 궁궐을 보면 우리 경복궁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도남문부터 여기 보면 이 건물이 축이 쫙 맞아져 있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런 걸 축이라 그래,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춰져 있는. 이렇게 궁궐이나 중요한 건물들은 이렇게 축을 딱 이뤄서 짓게 되는데 이 창덕궁은 어떻게 됐냐면 건물들이 막 엇갈려져 있지. 왕이 사는 집을 저렇게 짓는 경우는 세계 드물어. 왜 저렇게 엇갈리게 지었을까? 그거보다 좀 다른 이유가 왜 왕이 사는 굉장히 중요한 집인데 불구하고 저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졌을까? 그게 아니라 여기 지형이 지금 보면 이렇게 산이 조그맣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확 잘라갖고 그냥 확 짓는 것이 아니라 요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비껴서 지은 거야. 저게 왜냐면 왕과 같으면 중국이나 외국 같은 게 어떻게 해? 그냥 딱 밀어버리고 든 다음에 아까 저 경복궁처럼 일자로 쫙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이 창덕궁은 이 자연 지형에 맞춰서 그 건물들을 이렇게 삐뚤삐뚤 넣은 거예요. 왕이 사는 굉장히 중요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비원이라든지 이런 후원들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 창덕궁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왕이 가장 오래돼 머물렀던 등이고 그 반면에 이게 서울시청 앞에 가면 경운궁이라 그러는데 덕수궁인데 여기는 우리나라 마지막 왕이 살았던 궁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패망하는 비운을 가졌던 그런 왕궁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창경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창경원이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못 들어봤어? 창경원이라고? 그게 한때는 뭐냐면 창경원이라고 그랬어. 거기에 동물원이 있었어. 그것도 이제 일제시대 때 어떻게 된 거야? 일본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궁궐 저걸 하기 위해서 거기다 동물원을 만들어 버렸어. 근데 그건 이제 다 옮기고 저 서울대공원으로 옮기고 거기 있는 벚꽃을 다 어디로 옮겼냐면 여러분들 벚꽃 축제하면 혹시 많이 들었던데 어디야? 사쿠라라고 들리는 여의도로 옮긴 거야. 그래서 여의도 여러분들 가끔 보면 벚꽃놀이 많이 하지.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궁궐들은 5개가 있다. 5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궁궐을 짓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짓는 게 뭐라 그랬어요? 종묘와 사직이야. 자, 이 종묘는 조선 왕과 왕비들을 모시던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궁궐만큼이나 중요한 건물이 뭐냐면 종묘에 뭐라고? 종묘도 세계문화유산이야. 네. 자, 근데 이 건물이 지금 이렇게 이런 건물들이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적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 왼쪽에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요마침만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 요마침만 있었는데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죽은 분들이 계속 늘어나겠지.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옆으로 증축을 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 그 2500살 된 파르테논 신전처럼 굉장히 장엄한 이런 건물들이 돼. 그 다음에 지금 요게 까만 요게 있죠, 요게. 요게 뭐겠어요, 요게. 까맣게 딱 중앙에 있는 거. 무슨 길일까, 저게? 저건 어도야, 어도. 그치. 왕이 저기 가는 길이 어도.
그래서 이 종묘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건축적으로도 뛰어난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궁궐과 그러니까 도시가 만들어질 때 나라가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세워진 궁궐과 종묘, 사직, 이런 거. 그래서 이것도 세계문화유산에 올라가 있고, 이건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인 평양성도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화성인데, 수원에 있는 화성인데, 지금 이제 화성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떠오르는 게 뭐 있을까? 만리장성? 만리장성하고 조금 다르고. 화성은 지금 뭐냐면, 맞았어. 지금 화성은 정조의 효심이 깃들여서 지은 거야. 정조 아버님이 누구야? 사도세자인데 그분을 더 기리기 위해서 지은 도시가 화성이고, 이 화성은 또 뭐가 지금 또 하나의 특색이냐면, 지금 얘기했듯이 정약용이나, 그러니까 아까 거중기라 그러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지은 성이 화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인력으로 세운 점이 아니라 화성성역 의궤라는 데를 보면 정약용 이렇게 거중기나 이런 돌을 들 수 있는 기구를 이용해서 지은 집이야, 이런 것. 그래서 과학이 들어가 있는 그 성곽이다 이거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곽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2014년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1번째 우리나라에 등재가 된 것이고, 대부분 이것이 이제 왜냐하면 비상시 왕궁으로 쓰였다라는 것이 특이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점이 수도 있고 나쁜 점이기도 해. 왜냐하면 대부분 산성하면 만리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목적이 뭐겠어?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이 산성이겠지. 근데 남한산성도 이러한 산성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산성 겸 여기는 왕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해. 근데 이것이 왕이 왜 거주했겠어? 전쟁. 몽고의 침입을 받아요. 몽고의 침입을 받아서 계속 무너지지. 무너져서 쉽게 얘기하면 왕이 피했던 데가 어디냐면 남한산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안에서 살아나가는 도시 기능도 갖고 있어. 근데 또한 뭐냐면 슬픈 역사도 갖고 있어. 삼전도 굴욕이라 그렇죠. 왕이 몽고한테 패전을 청하는 곳, 수도의 기능을 했던 곳이기도 해. 그래서 이 남한산성은 일반적으로 방어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산성 기능 플러스 뭐냐면 도시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을 했던 곳이, 이렇게 도시 기능까지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오래 올라갔던 곳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보면 이 장수향교는 나라에서 세워주는 교육기관은 뭐냐면 향교라 그런단 말이야. 지방에 세우는 것들을. 그래서 장수에 있는 것이 가장 오래돼 있는 향교고, 지금 이거 보면 도산서원이라 그래요. 도산서원 하면 이황 선생이 이렇게 후학들을 가리키는 곳들이야. 이런 도산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 하면 혹시 여러분 배을림이라는 거 들어봤어? 자, 보면 이렇게 배을림이라 그래갖고 여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배가 이렇게 뿔룩해, 기둥이 뚝뚝. 이게 왜냐면 시각적으로 이렇게 착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이런 건물이 부석사 무량수전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건물은 봉장사에 있는 극락전이에요. 그러니까 목조 건물로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건물들이,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지금
경주는 특정한 이런 것들이 건물이 아니라 경주는 역사 유적지구라 그래서 경주 전체가 다 도시가 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이런 능들도 많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이 또 뭐가 있어? 경주하면, 경주. 경주빵. 자, 경주하면 지금 보면 여러 궁궐터도 있고, 지금 보면 황룡사터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에 올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에 올라가 있는 이게 뭐예요? 불국사가 있는데, 불국사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보는 이건 뭐야? 석굴암. 이거는 이제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지은 저건데, 이게 여러 가지 설화가 있는데, 지금 석굴암 같은 경우는 지금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게 지금 땅 속에 있는 석굴인데, 이게 왜 세계과하고 다르겠어? 지금 예를 들면 인도나 중국에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파서 만든 거야. 근데 지금 석굴암은 뭐냐면 파서 만든 것이 아니라 돌로 싸서 만든 다음에 이걸 덮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건물이고 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인도나 중국에 있는 석굴하고는 다른 거고, 여기도 보면 이거는 이제 신라인들이 이 꿈꿨던 이상세계, 그래서 청운교, 백운교, 그 다음에 여기 무슨 탑이 유명한 것이 있죠. 그게 뭐겠어? 다보탑, 석가탑이 있는 건물이기도 해. 그래서 이것이 세계유산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사 같은 경우도 거의 1000년 동안에 이렇게 이어져 온 절이죠. 유명한 절이고,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해인사에 세계문화유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 여기 맞아. 장경판전이라는 게 있어. 이 장경판전이라는 거는 뭐야? 팔만대장경이 있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이 지금 보면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 없이,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런 창이 위아래가 다르죠. 자연환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팔만대장경이 있는, 이렇게 지금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장경판전은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자,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10개의 세계문화유산이 있고, 우리나라 이게 보면 독립문이라는 게 있어.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서 만든 분이야. 이게 프랑스에 이제 내일 보게 되는 개선문을 본떠서 만든 것. 이렇게 독립문이 있고, 지금 요거는 뭐냐면, 요렇게 뾰족 솟은 것이 뭐냐면, 고딕 양식이라 그래, 고딕. 뭐라 그런다고? 이렇게 높게 이렇게 지은 것,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고딕 양식을 지은 것이 뭐냐면, 명동성당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세계문화유산 중에는 자연경관에 있는 것이, 제주도는 자연경관으로서 세계문화유산에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 인천 지역에도 이런 우리나라 문화재들이 있는데, 강화도에 있는 정수사 법당은 여기 옛날에 이렇게 샘이 솟았다 그래. 이런 정수사 법당이나 이 전등사의 대웅전, 이 강화도 전등산 많이들 가봤지? 요 전등사도 보면 이런 문화재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 약사전도 우리나라 문화재고, 그 다음에 강화도 가면 또 뭐가 있어? 참성단은 뭐하냐면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던 곳이야. 요것도 우리 인천 지역에 있는 문화재 중에 하나죠. 여기 이런 탑도 있어요. 요 탑도 있어, 우리나라 저기 보면.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이라 그랬는데, 이 강화도 보면 강화산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산성도 있고, 지금 보면 고려궁지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인천 지역에 보면, 지금 이제 인천 지역 걸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인천 도읍이라 그래서,
이런 행정기관도, 커다란 행정기관도 지금 인천에 있어.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이나 아니면 무슨 서울이나 지방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천 지역에도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아까 가장 오래된 향교가 뭐라 그랬어? 장수향교라 그랬는데 인천에도 보면 인천 향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본 제일은행 같이 일본 일제시대 때 지은 것이 있고. 자, 아까 가장 오래된 고딕양식이 뭐라 그랬어? 명동성당인데 인천에도 보면 이렇게 벽돌로 지은, 여기 보면 답동성당도 역시 고딕양식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이런 답동양식도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인천 지역에 옛날 건물들만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뭐야? 나이가 좀 되게 많이 먹었나 보구나. 63빌딩이 옛날에는 제일 높았었는데, 이거 봐봐봐. 63빌딩이 제일 높았는데, 지금은 가장 높은, 현존 높은 건물이 뭐냐면, 인천에 있는 거야. 인천 송도에 지은 동부가 트레이드. 지금은 그러니까 서울보다 인천에 가장 높은 건물이 있어. 그래서 지금은 인천에 있는 동북 트레이드성 저기가 타워가 가장 높아. 물론 지금 서울에 지금 잠실 롯데 100층짜리 짓고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인천에 있다 이거야. 이렇게 인천에 있어.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건축의 이제 특징을 이제 요약을 해서 보면 우리나라 특징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 경관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중요시 생각을 해? 자연 경관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아까 창덕궁이 아까 이렇게 삐뚤삐뚤 지었다 그랬지. 이게 왜 그래? 지형에 이렇게 순응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축은. 그 다음에 이렇게 집터보르기, 아까 하회마을이나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 배산임수라 그랬지. 이렇게 배산임수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지었었고, 우리나라 집 같은 경우들은 이런 그 성장 원리에 따라서 확장이나 변형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집들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특징 중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비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뭐라 그래? 마당 같은 게 있죠, 마당. 저 마당은 우리나라 외부 공간이기도 하지만 저기에서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기도 해.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 같은 경우는 저렇게 비움의 공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문이 뭐로 되어 있어요? 나무 문으로 되어 있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터지게. 그래서 내부나 외부가 이렇게 연속되게 구성되게 될 수 있고, 우리나라 또 난방은 뭐로 하게 돼 있어? 온돌. 이 온돌은 굉장히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난방이다라는 것을 온돌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축 보면 옆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것을 이걸 뭐라 그래? 처마라 그래, 처마. 뭐라 그래? 이렇게 처마가 빠지니까 빛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기도 해. 그 다음에 아까 마당이 있어서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들어오기도 해.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축은 아까 배산임수, 뒤에 여기 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원하게 했지?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아까 마루가 있다, 마루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 그래서 냉장고가 없어도 시원한 건물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건물들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징이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축은 굉장히 세계 오래됐고, 아까
아까 고인돌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에 굉장히 순응하면서 인간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천 지역에도 그런 문화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런 건축이다라는 거는 우리들이 사람들이 살았던 역사나 생활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건축에 대해서 저기를 한 거고, 내일은 세계의 건축에 대해서 할 거고, 오늘 잠깐 여기 쉬어서 한 20분 동안 잠깐 이제 그림 그리는 것만 하고 오늘 마칠 거야. 자, 잠깐 쉬고 저기 딴 방으로 좀 옮겨서 좀 저기 가보자.